돈이라는 게요, 예, 참 좋습니다. 그죠? 어떤 모임에 나가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여기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n분의 1로 나누면은 뭐 오늘은 21,200원씩인데,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더치페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갑이 두둑하면, 여유로우면, 야, 나 오늘 니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 좋아서 난 내가 오늘 낼래.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것, 예, 어떤 그런 여유. 우리는 사실 그런 거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간절하게 벌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또 그렇다고,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죠. 제가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 때 저와 같이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순위 100등 안에 드는 집안에, 예, 아들과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지점에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이제 여의도 본사 인사팀에서 이제 발령장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를 데리러 온 그 직원이 이제 그 소득세를 많이 내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사팀에서 이제 발령받았으니까 인사팀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여의도로 갔고, 그 남자 직원은 또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여의도로 왔는데, 둘이 이제 그 본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같이 탔는데요. 저는 너무나 그때 막 부품꿈을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막 수트 입은 남자들, 막 여의도 금융인, 막 그런 거에서 약간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의 남자가, 그, 피어스 브로스넌, 뭐, 그다음에 리처드 딘 앤더슨, 맥가이버, 뭐, 데이비드 커퍼필드, 뭐, 그렇게, 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샤프하고 막, 그 수트발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좀 가지고, 야, 그런데, 금융인으로서 지적이기까지 뭐 저의 완전히 로망이었죠. 근데 그런 어떤 직원들과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겠구나라고 들뜬 마음에, 예, 여의도로 갔는데, 본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자가 탔는데 저보다 키도 작고요. 막 피부도 엉망이었고요. 예,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남자랑 같이 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설마 이 남자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니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머,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랑 같은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 뭐 그런, 예, 생각.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을 때입니다. 예. 근데, 왠지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 인사팀이 있는 같은 층에 내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인사팀 과장님이, 이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라고 같이 근무하게 된 그 직원 아무개인데 오늘 이제 미쓰리 데리러 왔다. 와, 그 순간요.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우울했어요. 야, 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저를 뽑아주신 그 인사팀 부장님이 지점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나는 얘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저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이제 촉망받는 직원이 됐죠. 이제 그렇게 이제 건방짐과 오만함이 이제 막 저를 이렇게 막 들썩들썩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저런 남자랑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직원분이 이제 저를 차에 태워서 이제 지점을 가는데 그 차가 이제 아반떼였거든요. 근데 아반떼를 이제 옆에 탔는데 여의도를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 두세 번을. 예,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전에 지점에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길은 아시죠? 막 그러고 얼마나 제가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러고 막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저보다 6살 위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지점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됐죠. 이게 뭐 저를 이렇게 슬쩍 피부만 닿아도 곰팡이 얼마야? 뭐 절로 가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한 지점에 이제 막내 남자 직원이고 막내 여자 직원이니까 둘이 이제 은행에 같이 다니고 또 점심에 간식 먹으러 다니고 또 퇴근할 때 또 그 남자 직원이 자기 차를 두고 일부러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그 직원이 우리 집으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점장 흉도 보고 이런저런 낮에 실컷 그렇게 수다를 떨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밤에 퇴근하자마자 또 그 직원이랑 막 수다를 떨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수다를 떠는 거예요, 둘이. 그러고는 이제 우리 좀 이따 출근인데 이제 자고 이따 봅시다. 예.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저는 뭐, 그때는 당장 이제, 저는 뭐, 소녀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그 생각밖에 없어서, 연애 감정은 별로 없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뭐, 소개팅을 안 한 건 아니죠. 예,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을 한 남자가 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이 이제, 저랑 연락하기 위해서 지점으로 전화하면, 그 남자 직원이 받아가지고, 미술이 없다고 막 전화 빼돌리고 저한테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지점의 다른 분들은 우리 둘이 일명 뭔가 이렇게 썸 타고 그런 감정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다라는 걸 아마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1년 정도 넘게 이제 근무하면서 그 남자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감정이 참 무섭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대리님이 야, 미쓰리, 뭐 네가 네 주제에 어떻게 저런 애를 꿈꾸냐?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많이 내는 100등 안에 드는 집 남자니까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차장님께서는 아이고 그 남자가 장남이 아니면 어떻게 괜찮을 텐데 장남이어서 너는 좀 안 될 것 같다가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순간 봤더니 그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맞선을 보기 위해서 지점에 출근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명품으로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오면 괜히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화내고 어떤 서류 있으면은, 회람해야 되는 서류 있으면 뭐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나름대로 제가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직원이랑 이제 같이 퇴근을 하면서, 뭐, 떡볶이도 같이 먹고, 라면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 남자 직원이 그렇게까지 이제 부잣집 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워낙 외모가 그렇게 부잣집 아들 같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데 편안하다. 편안한 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예. 주머니가 넉넉하면은, 사실 다른 문제들은요, 뭐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물론 부각시키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탈리아 문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쓰리는 유럽연합은 언젠가는 해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맨 처음에 유럽연합이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뭐 힘을 합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뭉친 거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는 딱 떼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 뭐 역사가 후집니까? 뭐 어떤 뭐 경쟁력 이런 게 후집니까? 그런데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된 미국이 너무나 힘이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짱구를 굴린 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미국과 어찌 보면 대등할 수 있겠다. 뭐 맞짱 뜰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럽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 의지도 뭐 강하고 으쌰으쌰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당하게 된 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 게 유럽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유럽연합은 해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자. 그래서 그리스 디폴트 막고, 이탈리아 디폴트 막고, 스페인 디폴트 막자. 헝가리 디폴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으쌰으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냐면 그렇게 개고생을 했다가 다시 이제 좀 괜찮게 된 거죠. 근데 그 개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굳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왜 유럽연합이라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어찌 보면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국이 계산기를 두들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한 맥락 속에서 미쓰리는 유럽연합의 해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연합을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그동안 독일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로존의 경제가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다시 배고파질 게 두렵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고, 또 다시 배고파지면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그냥 멀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럽연합을 설명해 드리면서 뭐 한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뭐 큰아들이 사업을 하고 둘째가 뭐 의사고 셋째가 변호사고, 사업하는 아들,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다 돈들을 잘 벌어요. 아, 형님, 뭐 지난번에 부모님 모시고 뭐 여행 갔을 때 형님이 내셨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겠습니다. 뭐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그 삼형제 중에 이제 뭐 사업을 하는 막내가 뭐 좀 사업이 꺾여요. 아니면 의사하던 둘째가 병원을 막 확장하고 그러면서 막 빚을 많이 졌는데 환자가 줄어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위기가 발생되면 다른 형제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아유, 이번 가족 모임에 만나면 저 새끼 또 만나가지고 돈 타령할 텐데, 또 없다고 그럴 텐데, 또 나 만나면은 또 그냥 미간에 주름 잡고 또 구질구질한 힘든 얘기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모임 만나는 걸 꺼려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력이 혈육을 이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듯이 하물며 한 집안의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삼형제도 그러한 지경이 되는데, 아니 몇백 년 전에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싸우고 난리치던 그런 유럽 국가들이 뭉쳤어요. 아, 잘 될 때야 좋죠. 그러나 잘 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으쌰으쌰하다가 금융위기를 겪고는 그때는 아유,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왜 힘을 합쳤어? 우리가 이번에 무너지면 안 돼. 이번에 위기를 넘기면 좋아질 거야. 이런 어떤 단합된 생각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배고파질까봐 사람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영국, 노들 브렉시트, 집 나갈 생각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뭐합니까?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한테 유럽연합이 야, 니네 재정 적자 안 줄여? 그러면 이탈리아가 뭐예요? 젠장 맞을 배째! 우리 유럽연합 탈퇴할 거야. 이렇게 지금 개길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가 저렇게 재정 적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유럽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 부각이에요. 자, 이탈리아 주세페 콘데 총리 정부가 작년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난민 정책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동맹과 그리고 주세페 콘데를 위주로 하는 이 오성운동이
이 두 정당들이 어찌 보면 연정을 통해서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꾸는 게 전혀 달라요. 꿈꾸는 게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정부를 출범시켰으나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국내 모 정당도 뭐 친박, 뭐 반박이라고 하나요? 예. 뭐 어쨌든 예. 친박, 안박 해가지고 아닌박, 예. 친박 해가지고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비박 친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완전 물과 기름 같은 건데 겉으로는 뭐 어찌 뭐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이 나오면 둘이 힘을 합치겠죠. 그러나 공공의 적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내부에서는 결코 단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해체될 거라는 거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오성운동의 주세페 콘데 이탈리아 총리를 위주로 해서 정부가 출범했고요. 부총리는 그러면 오성운동이 아니라 구구정당 동맹에서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둘이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구정당 동맹의 부총리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자, 그러자 주세페 콘데 이탈리아 총리가 나 그만둘래 라고 사임 의사를 보이면서 구구정당 동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연립정부가 1년 2개월 만에 붕괴됐다고 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주세페 콘테 총리 정부가요. 지난번까지는 뭐 연정 정부가 출범되면서 총리가 되고 그랬지만 지난 5월 유럽 선거에서 동맹의 살비니 부총리가 지지율을 많이 받고 급부상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총리보다 부총리가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찌 보면 역모를 꿈꾸는 거죠. 우리가 연정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그냥 연정 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부총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아니 내가 부총리감이 아니야. 난 충분히 내가 총리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총리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총리가 총리에 대한 불신임함을 제출합니다. 물론 명분이 있어요. 명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힘없는 부총리가 이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국정 주도권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가 이제 사임 의사를 보였으니까 그동안 주세페 콘테 총리를 내세웠던 오성운동은 이제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다시 연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세입니다. 자, 어쨌든 향후 향배는 마텔렐라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연정 구성을 협상하는 데 주도할 것이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의회를 해산시킨다든가 의회를 해산시켜서 조기 총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문제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들 지난주인가요? 아르헨티나 막 페소화 가치가 막 급락하고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되고 완전히 정치 색깔이 다른 후보가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정책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가뜩이나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배가 고파질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뒤집히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경제가 뭐 좋을 때는 아이 뭐 바꿀 수 있지 뭐. 그런데 특히 경제가 지금 나빠졌다라는 거를 결국 국민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냐면 현재 정부한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어머 쟤네들 왜 저래?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원래 그때부터. 그러니까 결코 같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만들었는데 1년 2개월밖에 못 간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이 연정을 통해서 출범된 정부가 나오자마자 오래 못 갈 거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긴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1년 2개월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졌고 1년 2개월 전에는 경기 침체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든 일이 지금 설상가상으로 생긴 겁니다. 자, 전일에 제가 9개 국가들 뭐 20일을 포함해서 나라들 뭐 이런 조직들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세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국도요.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기준점을 연소득 5만 파운드에서 8만 파운드로 인상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감세 효과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영국은 지금 현재 법인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끝나면 프랑스 정부에서 소득세 감면 해줄 생각 지금 계산기 두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28%의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요, 똥줄이 타고 있어요. 자, 영국 문제가 뭡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아니 8월달 증시 뭐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1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상승장은 즐기시긴 하되 영어는 팔지 마십시오. 하반기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당장 뭐 10월 27일 날 아르헨티나인가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그 대통령 예비선거가 아니라 이제 본선거가 10월 27일 날 열립니다. 이미 지금 예비선거에서는 기존 대통령이 이제 연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를 보인 예비선거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10월 31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국의 총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럽연합 탈퇴할 거래요. 그래서 어제는 영국이 영국 내에 남아있는 유럽연합 다른 사람들한테 비자 발급받아라고 했고요. 그죠? 이미 그런 것들의 정책을 지금 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20일 날 유럽연합이요.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 폐기를 놓고 재협상 하자고 하는 보리스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거죠? 재협상은 없어. 니네가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10월 31일이 아니라 12월까지 혹은 뭐 내년까지 연기는 해줄 수 있으나 재협상은 안 되라는 게 너무나 좀 확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작년 11월 달에 메이 총리랑 다 이렇게 협상 합의 봤는데 왜 저 지랄들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기분이 당연히 나쁩니다 지금. 어찌 보면요. 유럽연합이 알았어 영국 재협상 할게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러나 영국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오만방자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약이 뭐라고요? 경험해보면 됩니다. 당해보면 돼요. 아, 세상이 얼마나 무섭구나.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겪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개박살 나봤으면 좋겠어요. 개박살 나서 영국이 우리의 수준이 옛날에는 아무리 우리 영국이 위대하고 잘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영국에서 제시한 제협상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야죠. 이거 받아주면 유럽연합은 그냥 물 같은 애요, 물. 예, 말랑말랑 그냥. 자,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보리스 총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제협상은 없다라고 했고요. 자, 영국은 9월부터, 영국이 이제 삐졌겠죠? 9월부터,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요. 영국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사활이 걸리지 않으면 나 회의에 참석 안 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겠죠. 유럽연합 니네가 우리 영국과 재협상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는 어차피 유럽연합 탈퇴할 거니까 우리는 유럽연합 아니니까 9월 달부터 회의 참석할 필요 없어.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옵니다. 자, 명분은요. 국가적인 일에 재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다가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보리스 총리는 독일과 파리를 방문합니다. 정상들과 회동을 해요. 예,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메르켈 총리 만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안 들어줄 겁니다. 예, 자, 영국은 당해봐야 돼요. 자, 미국은요. 이르면 내년에 10%의 감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요거 지난번 중간선거 때 나온 얘기인데, 이르면 내년이라고 하는데, 이르면? 지금 죽겠는데 이르면? 예, 효과 없어요, 이거.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했어요. 급여세 인하는 현 시점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니야. 그러나, 미국인을 위한 추가 감세하는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급여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세금 감면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슬프게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면은요. 미국 상무부가 어제 화웨이의 임시거래 면허 90일 동안 연장해서 11월 18일까지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화웨이가 어떻게 할까요? 미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요? 이제 중국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화웨이가 기분 나빠해요. 연장한 건 모르겠는데 연장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화웨이는 불공정하게 대접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호의고 나발이고가 떠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이 실패한 거죠. 예. 미국이 중국을 잡을 생각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방자함으로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국을 분석했어야 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체계적이라는 것이 초전 박살을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던 건데 미국이 어찌 보면 중국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냥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강성 대통령이 나오면 중국 잡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었을 거고 중국을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 조치는 집요한 국가안보 외교정책상의 위협을 감안해서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예. 마치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한테 이렇게 연기해 준 게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약해져서 그렇게 양보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안 될까 봐 양보한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소비자들이 화웨이를 쓰다가 이제 다른 거 쓰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런 시간을 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90일 동안에 중국이 성장하는 속도는
미국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그것보다 엄청난 성장을 기록할 겁니다. 어찌 보면 그 90일 동안에 이럴 수 있어요.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아니면 딴 거를 쓸 수 없을 만큼 화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 미국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무시하지 마. 미쓰리, 너 왜 우리 무시해?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블랙리스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화웨이 계열사를 올려서 지금 현재 총 114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다. 자,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인하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거리가 먼 일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경기 침체가 거리가 먼데 왜 연준한테 금리를 압박하라, 왜 연준한테 금리를 1%씩이나 인하하라 그래요? 아니, 경기 침체가 멀다고 하는데 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예,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제가 논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논리가 모순인 거죠. 경기 침체 아니래며. 경기 침체 아닌데 왜 부양책 왜 써? 아, 경기 침체 아니래며? 그럼 지난번 7월 말에 금리 인하한 거는 예방적 금리 인하라면서요? 왜 금리 인하를 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지금, 진짜 말살에 소뼈다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 중국과 대치 상황이 불가피하고 누군가는 중국과 맞서야 한다. 자, 중국이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딜을 체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멸치 똥 씹는 소리죠. 예, 중국이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3월 달부터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시간을 벌고 있어요. 작년 11월 말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시간을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아직까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나는 아직까지 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요. 카드가 없어요. 트럼프가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만약에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그거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3천억 달러 관세도 그거 쓰면 트럼프한테 당장 피해가 갈 거기 때문에 못 쓸 거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카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지만 결국 그 3천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는 후퇴시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중국은 시간을 끌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계속 누구를 압박합니까? 연준을 압박해요. 너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 연준, 제롬 파월이 제가 금리를 작년에 가파르게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다방 미쓰리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각국의 눈물겨운 부양의지. 뭔 의미가 있니? 그랬죠? 모건 스탠리에서 미쓰리보다 하루 늦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미 증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연준이 써야 될 모든 카드 다 쓴 거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 힘들어. 불가능해. 하물며 이날 하버드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일관적으로 쭉 해드린 모든 스토리가 지금 기승전 미쓰리 점쟁이 빤스예요.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최될 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지도부를 압박할 것이다.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뭐 하는 거야? 저 홍콩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베이다이어에서 좀 압박받을 것이다. 뭐 지도력의 어떤 약간 위협이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얘기고, 어찌 보면 이런 언론에서 중국 망해라 일부러 저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베이다이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줄 거다. 왜냐? 그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어떤 그 기운이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밀린 상태였고 중국이 뭐 승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지도력에 어떤 뭐 의심을 받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칭찬해 줬을 거래 아마. 시진핑 짱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홍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지도력에 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중국 지도부한테 더 힘을 실어줄 거고 특히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이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한테 더 힘을 실어줄 거고 더 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볼 거라고요. 근데 베이다이어 회의를 마치고 딱 방송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그래, 시진핑 주석, 네가 컨디션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시진핑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뭐 역사 문화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고,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지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어찌 보면 더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뭐 더욱더 협력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홍콩 문제와 미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빠른 행보를 할 것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뭘 주시하고 있냐면 홍콩 문제에 시진핑 주석이 무력을 쓰냐 안 쓰냐.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어떤 전략을 씁니까? 무력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 시위 자체가 지금 평화 시위로 바뀐 상태에서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의 무력을 쓸 이유도 없고요. 괜히 무력 썼다가 그때 정말 중국이 무력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신 시진핑이 뭐 합니까? 홍콩이 아니라 선전을 키우겠다라고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얕잡아 봤습니다. 전쟁의 기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조금 감해서 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좀 크게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조금 작게 봐서 내가 기죽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조금 더 크게 봐서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안 된 거죠.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에서 생겼을 때 중국의 관영TV, CCTV에서 카메라 들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월스트리트라는 그 다큐멘터리 10부작을 만들었다. 도대체 그 PD가 그 제작 편성한 그 PD들이 어떠한 제작 의도를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카메라를 싣고 월스트리트로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는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중국이라고요.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맨 처음에 생기자마자 금방 끝날 거라는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 지금 시작한 거라고 얘기했고 중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국 1년 지금 반이 넘어가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 그렇게 중국을 잘못 본 판단 미스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이 이기느냐? 아니에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도 마치 제가 사기꾼처럼 확실한 예, 확신에 찬 발언들을 예, 했는데 예. 제가 왜냐하면 우라통 터져서 예, 하도 그냥 시장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뭐 미국이 이길 거라는 둥 뭐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뭐 지도력을 뭐 의심받는다는 둥 자꾸 그냥 시장에서 멸치 똥 씌는 소리들을 해대가지고 열받아서 그래요 제가. 예. 자, 저도 앞으로 더욱더 시장을 흔들림 없이 예, 여러분들한테 항상 물론 20%만 참조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확신에 찬 멘트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는 돈다방 미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똑같은 얘기 드릴 거예요. 시장은 7월 달보다 확실히 좋아요. 인간들이 죽어라고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부양책을 쓰든 뭐 금리를 인하하든 해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시장의 상승은 즐기시되 영혼은 팔지 마시고요. 예, 제가 어제 증시 1960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또 전문가들이 또 그냥 또 2000 넘어간다 또 이런 얘기 하겠구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8월 22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